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4개의 열쇠. 8부.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 이 강좌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부터 각종 성인병까지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려고 연애를 하는가? 4.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 1.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애는 사랑과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왜 불쌍한 사람들을 놔두고 굳이 젊고 잘생기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과 연애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통해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연애는 두 사람 모두 준비가 갖춰진 이후에 시작해야 양쪽 모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처님, 마더 테레사, 이태석 신부님처럼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현들은 자신의 행동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을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경제 원리 중에서 낙수 효과는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났지만 마음의 낙수 효과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선천적인 부분이나 부모의 영향은 무시하겠습니다. 분명 영향은 있지만 후천적으로 바꿀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1.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늘 행복합니다. 반면에 몸이 불편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남을 사랑해줄 여유도 없습니다. 뚜렷한 병명이 없다 하더라도 혈액순환이 약하면 자신도 모르게 미세한 통증이 따라다니고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몸의 불편함을 잊으려고 무언가에 관심을 돌리고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술, 담배, 자극적인 음식, 마약, 연애, 도박, 게임, 친구. 2.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좋아하는 직업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인생도 행복해지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연애를 하려면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갖춘 이후에 시작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연애 혹은 부부 갈등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취향 문제가 아니라 분명 누군가에게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3.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물에도 의지하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원하기만 하면 명상을 통해서 행복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온갖 스트레스와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은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왠지 불편하거나 잡생각이 꼬리를 물고 따라다닌다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해결한 후에 명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건강 악화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도 준비가 갖춰지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도움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남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 2. 성현들처럼 남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가요? 성현들처럼 의식이 성장하기 위해서 스님들이나 고행자들처럼 폭포수 아래서 수련하거나 수십 년간 경전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1. 첫째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후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무의식은 자신이 다음번에 환생했을 때 지금과 가장 유사한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애를 뒤돌아볼 때 후회가 많기 때문에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생애에 자기 후손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의 자신과 유전 형질과 주변 환경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의식의 희망사항이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라는 책의 실제 주인공은 수백 번의 환생을 기억해냈지만 한 번도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난 환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생을 대비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음 생애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든지 상관없이 다음번 생애에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바로 이 비밀을 깨우치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2. 남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명심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감정은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강렬한 느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때의 환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고 둘 다 동시에 행복할 때 느껴지는 기쁨의 강렬함은 세상 무엇과도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파장이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행복한 파장이 퍼져나갑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복한 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상대방의 파장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더 커진 파장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의 파장이 더 커집니다.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어서 행복한 감정은 무한히 더 커집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성관계는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고려말 공민왕은 노국공주와 성관계를 몇 번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지독히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기에 성관계의 짧은 쾌락이 보잘것없게 느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두 사람이 서로 감정을 교류한다면 이런 황홀한 상태가 평생 계속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 3. 선생님의 말씀은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과연 그 이론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할까요? 성현들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남들이 모르는 세상의 법칙 몇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사회적 진화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한국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일했고 학생들은 체벌받는 것이 당연했으며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남자와 어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자신보다 아랫사람들에게 잔소리와 폭언을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우울증 환자였지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현실이 암울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모 세대는 전쟁을 겪었고 밥을 굽는 일도 흔했습니다. 저의 조부모 세대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한국인들은 쌀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성노예가 되어 전쟁터로 끌려갔고, 많은 남성들은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서 일만 하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 친할아버지도 그분들 중 하나였습니다. 제 부모 세대는 조부모 세대보다는 살기가 나아졌고, 저희 세대는 그보다 좀 더 나아졌습니다. 198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했습니다. 저보다 다음 세대는 경제적 여유와 인권 모두 풍요로운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여전히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노인들의 빈곤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의 자살률은 노인들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인들은 제가 어릴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그러워졌고 심리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풍요와 약자에 대한 인권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가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직 한국은 과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우울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극히 짧은 기간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2010년 이후 출생자. 가 성인이 될 때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Z세대보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나지 않아도, 더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많은 선구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돈 잘 벌던 사업가와 능력 있는 변호사들, 그리고 명문대 대학생들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납치, 감금, 고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성현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져서 나도 행복한 에너지의 파장을 받는 것.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해져서 내가 환생한 후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 실패하는 대인관계. 왜 저는 매번 대인관계에 실패하는 걸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힌트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했습니다. 늘 무기력했고 몸이 불편하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찰리는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한나는 찰리를 만나서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실은 한나가 찰리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나는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찰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찰리는 평생 동안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다녔고 한나를 만났을 때 마침내 나의 천국을 찾았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한나는 찰리를 만나서 미래가 행복할 거라는 상상에 기뻤고 호르몬이 솟구쳤으며 플라세보 효과가 작용했습니다. 한나는 찰리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주었고 행복한 감정은 파동이 되어서 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찰리도 한나를 만나서 행복했고 내면의 행복한 감정은 파동이 되어서 한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나와 찰리는 함께 있을 때 서로의 감정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나와 찰리는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플라세보 효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한나는 예전의 무기력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한나가 찰리에게 전달하는 파장은 더 이상 기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찰리는 한나와 함께 있을 때 우울증이 다 나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울증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찰리는 한나와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둘이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가슴속 우울한 감정이 파장이 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두 사람은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처음 헤어졌을 때는 감정이 불안정했습니다. 현재 감정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나와 찰리는 각자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감정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감정이 평온을 되찾으니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찰리는 행복했던 그 시기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고 용기를 내어 한나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는 한나도 안정을 찾은 상태였고 연애 초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재회했고 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서로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고 서로에게 실망하며 상대방을 저주하는 과정을 또 한 번 답습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 번 같은 과정을 반복했고 그 후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인관계에 실패한 원인은 각자 본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한나와 찰리가 대인관계에 실패한 원인은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마음보다 받으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성공하는 대인관계. 두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나요? 찰리는 한나와의 관계가 실패한 원인이 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찰리의 생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찰리는 제인을 만났습니다. 제인은 활발했으며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찰리와 제인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찰리는 제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제인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제인은 참을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제인은 자신에게 의지하기만 하는 찰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또 찰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찰리는 제인과의 관계가 제인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싸우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칼리는 자신을 돌아보는데 실패했군요. 한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한나는 찰리와 헤어진 후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나도 실패의 원인이 찰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나의 생각으로는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한나는 존을 만났습니다. 존은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이제서야 운명의 상대를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한나는 존에게 의지했고 결국 존은 지쳐서 떠나갔습니다. 한나는 존이 분명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연애에 실패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후에 한나는 사이몬을 만났으나 역시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의 관계들처럼 한나는 사이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에 권태기가 찾아왔고 상대방을 비방했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존과 사이몬은 둘 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배려심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으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한나는 에너지가 넘쳤고 자주 웃었으며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한나가 친구들과 사이가 서먹해진 시점은 한나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한나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건강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 한나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법을 발견했고 모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한나는 건강해졌고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남자들은 한나의 따뜻한 마음씨와 긍정적인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중 몇 명의 남자들은 한나에게 고백했지만 한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관계는 모두에게 피해만 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서 한나는 우연히 길에서 존을 만났습니다. 존과 헤어질 때 한나는 자신을 떠나가는 존을 원망했습니다. 지금의 한나는 존에 대한 원망은 모두 잊었습니다. 오히려 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컸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과 달라졌고 다시 재결합하면 존에게 보답할 자신이 있어. 존도 한나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한나가 데이트를 제안하면 다시 재결합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결국 인사만 하고 존과 헤어졌습니다. 찰리와의 재결합에서 실패했듯이 존과 재결합하면 자신이 예전에 무기력했던 한나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또 다시 존에게 상처를 주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몇 달 후에 한나는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알게 된 데이빗과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한나는 데이빗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고 사랑을 많이 주지도 않았습니다. 데이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빗은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많은 사랑을 주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취미나 성향은 달랐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마침내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대인 관계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끔씩 한나는 존을 떠올리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이 기억날 때면 한나는 찰리를 생각합니다. 한나는 자신이 했던 것들을 찰리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찰리가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나의 상상 속에서 찰리는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